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낡은 종이 냄새와 비싼 가죽 소파 냄새, 그리고 위선적인 침묵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하윤은 그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새어머니 김지수라는 여자의 마지막 길에 그림자조차 비추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김지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훔쳐간 우아하고 차가운 침입자일 뿐이었다. 하윤의 머릿속으로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거실에 서 있던 아버지와 그의 곁에 서 있던 낯선 여자. 아버지는 그녀를 새 식구라고 소개했다. 어린 하윤은 그 여자에게서 어떠한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은 마치 잘 닦인 유리구슬처럼 아무런 감정도 비추지 않았다. 그 후로 10년, 그 유리벽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 변호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김지수의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은 먼 친척과 한 자선단체에 기부되었다. 하윤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나 그 여자에게 자신은 끝까지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바로 그때 변호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시만요, 이하윤 씨. 고인께서 이 양에게 개인적으로 남기신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신의 책상 밑에서 낡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그 안의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낡고해진 헝겊 인형이었다. 인형은 끔찍할 정도로 볼품없었다. 한쪽 눈은 단추가 떨어져 나갔고 털실로 만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풀어져 있었다. 하얀 천으로 만든 얼굴에는 세월의 때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사랑스러운 장난감이라기보다는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버려진 물건의 섬뜩함을 풍기고 있었다. 하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감정은 이내 차갑고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은 모욕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김지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네 인생도 이 인형처럼 볼품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너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철없는 아이일 뿐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께서 이 인형을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자 전부였다고. 그 말은 하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평생을 최고급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 여자가 이따위 헝겊 인형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가증스러운 거짓말. 하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을 담아 인형을 집어들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지는 듯 손끝으로 겨우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붐비는 도시의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흉측한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역겨웠다. 그녀의 첫 번째 충동은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을 찾아 이 물건을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자신과 자신이 증오했던 그 여자 사이의 마지막이고도 모욕적인 연결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이 더럽고 흉측한 인형을, 그리고 김지수라는 여자의 마지막 흔적을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이하윤은 자신의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오물이라도 되는 듯 낡은 헝겊 인형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 속에서 그 인형은 끔찍할 정도로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 인형은 그녀가 10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망의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잊고 싶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제멋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억. 그녀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김지수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온 날이었다. 어린 하윤은 외로웠다. 그녀는 새로 생긴 엄마라는 존재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그린 아빠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수줍게 내밀었다. 하지만 김지수는 중요한 사업 통화를 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하윤의 그림을 건성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잘 그렸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차가운 무관심은 어린 하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두 번째 기억. 그녀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무렵.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김지수가 서재에서 심각하게 다투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다. 문틈으로 엿본 김지수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보였다. 하윤은 저 여자가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김지수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끔찍한 기억, 아버지의 장례식, 사업 실패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그것이 경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하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오열했다. 하지만 김지수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하윤은 그때 확신했다. 저 여자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내심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시 현재, 과거의 기억들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인형은 그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여자의 마지막 상징이었다. 이따위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은 유령을 자신의 공간에 들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가장 큰 사이즈의 검은색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거칠게 벌렸다. 바스락하는 소리가 그녀의 분노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현관 바닥에 인형을 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단추가 떨어져 나간 한쪽 눈구멍이 텅 빈 어둠 속에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끝이다. 이 인형을 버리는 것으로 지긋지긋했던 김지수와의 악연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이다. 그녀가 마침내 인형을 쓰레기 봉투 안으로 떨어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남긴 충격 속에서 이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다. 테이프에는 지수가 직접 쓴 작은 글씨로 기록 2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사관의 냉철하고 집요한 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김지수라는 한 여인이 지난 10년간 벌여온 고독하고 처절했던 비밀 전쟁의 기록이었다. 윤성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녹음기 속 지수의 목소리는 하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직후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척 접근했던 윤성태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를 방심시키기 위해 세상 물정 모르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을 연기하기로 그녀는 비밀리에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역시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탐정을 통해 윤성태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치읓 번째 증거 발견. 윤성태는 남편이 죽기 6개월 전부터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경쟁 제약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가 받은 돈이 흘러들어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찾아냈다. 두 번째 증거. 그가 남편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남편은 죽기 직전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챘던 것이다. 녹음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위험천만했던 순간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종결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노렸던 것은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윤성태의 비리를 증명하기 위해 모으고 있던 증거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교통사고.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고는 그녀에게 끔찍한 경고가 되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 차갑던 목소리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하윤아, 이 기록을 언젠가 네가 듣게 될까? 네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그토록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네가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도둑이 들었던 그날 이후로 결심했다고 했다. 윤성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자신과 하윤 사이에 아주 작은 애정의 흔적이라도 보인다면 그는 반드시 하윤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차가운 무관심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처절한 방패였다. 그녀는 하윤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므로써 하윤을 위험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던 것이다. 네가 어릴 적 내게 네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던 나를 기억한다. 나는 너무나도 너를 껴안아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윤성태의 수아를 보았어. 나는 너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 내 평생 그날처럼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하윤은 오열했다. 그녀가 평생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차갑고 무정했던 괴물. 그녀가 그렇게 믿었던 새어머니는 사실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지옥 속에서 홀로 싸워온 전사였다. 그녀의 지난 10년간의 증오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던 것인지. 죄책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녹음기 속 지수의 목소리는 이제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모든 것을 끝내기 전에 그자가 먼저 내 목숨을 거두러 올지도 모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하윤은 낡은 헝겊 인형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시작했던 이 비밀스러운 전쟁을 끝내야 할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있었다. 인형의 부드러운 손뭉치 속 등 부분에서 느껴져서는 안 될 딱딱하고 차가운 이물감이 만져졌다. 그것은 단순한 손뭉침이 아니었다. 명백히 인형의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하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결심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작고 단단한 이물감 앞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의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원초적인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인형을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문구용 칼을 집어들었다. 인형의 등을 감싸고 있는 낡고 거친 실밥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올 한 올 끊어내기 시작했다. 톡톡. 실밥이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와 새어머니 사이에 질긴 악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침내 인형의 등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그녀는 손가락을 넣어 손뭉치 사이를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딱딱하고 차가운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아주 낡은 구식의 마이크로 카세트 녹음기였다. 디지털 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검은색 플라스틱 몸체를 가진 작은 기계. 하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왜? 대체 왜 새어머니의 가장 소중했다는 어린 시절 인형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걸까? 녹음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배터리가 없었다. 하윤은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장 낡은 시계, 더 이상 쓰지 않는 리모컨까지. 마침내 그녀는 먼지 쌓인 서랍 구석에서 녹음기에 맞는 작은 사이즈의 건전지 2개를 찾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건전지를 끼워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녀를 향한 마지막 조롱의 메시지, 아니면 그녀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작고 낡은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오래된 아날로그 테이프가 돌아가는 신경질적인 마찰음이 먼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하윤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김지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하윤이 기억하는 그 차갑고 감정 없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피로와 슬픔에 지쳐 있었고 하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오디오 일기였다. 그녀가 들은 첫 번째 녹음의 날짜는 바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기록을 시작한다. 오늘은 진혁 씨의 장례식이 끝난 날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윤이조차도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냉혈한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슬퍼할 자격조차 내게는 없었다. 내가 만약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자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테니까. 그자? 하윤은 숨을 죽였다. 그자가 누구란 말인가? 왜 그녀는 울 수 없었던 걸까? 녹음기 속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톤이 바뀌었다. 슬픔에 젖어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하윤이 기억하는 그 차갑고 분석적인 톤으로, 그러나 그 안에 무서운 목적의식을 담은 채 말을 이어갔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만 한다.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위해, 그리고 하나뿐인 내 딸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 나의 딸. 지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남편 이하윤의 아버지 이진혁은. 녹음기 속에서 지수가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하윤의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자살한 것이 아니다. 그 세 마디,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하윤의 귀에는 오직 치익하는 테이프의 공허한 마찰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평생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녀가 가장 증오했던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거대한 거짓이었음을 선고받고 있었다. 자살한 것이 아니다. 그 세 마디는 10년간 이하윤의 세계를 지탱해 온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그녀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새어머니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테이프는 계속해서 돌아갔다. 김지수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야. 그는 살해당한 거야. 바로 그가 평생을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지금은 회장이 된 윤성태 부회장의 손에 윤성태, 그 이름이 나오자 하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윤성태 아저씨,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 지난 10년간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그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남몰래 지원해 주었던, 자상하고 따뜻했던 그 아저씨가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죽어서까지 아버지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야. 하윤은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끄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들어야만 했다. 녹음기 속 지수의 목소리가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진혁 씨는 윤성태가 회사의 핵심 신약 기술을 경쟁사에 몰래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친구를 믿어보려 했지. 지수의 목소리를 통해 하윤은 아버지의 죽음 며칠 전 서재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다.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버지의 절규. 형님, 세상이 변했소. 이상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는 세상이라고. 윤성태의 차가운 대답.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수하게. 그러면 내가 자네의 가족들은 책임지겠네. 진혁 씨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자는 그 순간에도 웃고 있었어. 내가 문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악마 같은 미소를. 지수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분석적으로 변해 있었다. 경찰이 발견했다는 유서는 위조된 거야. 네 아버지는 글을 쓸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울여 쓰는 버릇이 있었지. 하지만 그 유서에는 그 버릇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 그리고 사업 스트레스라는 자살 동기. 그건 역시 윤성태가 몇 달 전부터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거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윤성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도 나는 나중에 알게 됐어.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싶었다.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을 아껴주던 자상한 아저씨는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였다. 평생을 증오했던 차가운 새어머니는 모두가 진실에 눈 감고 있을 때 홀로 진실을 의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회사를 지키려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손에 살해당한 영웅이었다. 녹음기 속 첫 번째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증거를 찾아야만 해. 그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진혁 씨. 그리고 내가 내 딸 하윤이를 위해 시작하는 길고 외로운 전쟁이다. 딸깍. 첫 번째 테이프의 녹음이 끝나고 녹음기가 멈췄다. 방 안에는 다시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하윤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새어머니를 향했던 10년간의 증오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거대한 혼란과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무서운 진실 앞에서 송두리째 길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헝겊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하고 모욕적인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증오했던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긴 유산이자 진실을 향한 열쇠였으며 미처 시작되지 못한 모성애의 마지막 흔적이자 복수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다음 테이프를 들어야만 했다. 이하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마지막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다.
테이프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마지막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것이 새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그녀의 진짜 유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전의 테이프들과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윤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너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이 녹음기 속 내 목소리만으로는 그 악마를 법정에 세우기에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내가 나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그자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들을 모았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듯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단다. 오직 너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지금부터 그곳을 알려주마. 지수는 직접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하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픈 과거의 기억을 단서로 꺼내놓았다. 하윤아, 네가 어릴 적 내게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그림 기억하니? 아빠와 네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함께 서 있던 그림. 내가 그때 네 그림을 본체만치 하고 차갑게 지나쳤었지. 네 작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지수의 목소리가 후회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하윤아, 나는 그 그림을 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그 그림을 내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평생을 간직해왔어. 네가 처음으로 내게 마음을 열려고 했던 그 순간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우리가 살던 옛날 집 기억하니? 네 방 창문으로 보이던 바로 그 커다란 느티나무. 그 나무 아래에 내가 모은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단다. 하윤은 오열했다. 그녀가 평생을 상처로 기억했던 그 차가운 외면이 사실은 가장 뜨거운 애정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달았다. 지수의 목소리가 이제는 마지막 사과와 함께 인형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하윤아. 너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라도 알아줄 수 있겠니? 이 인형은 내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고 나의 유일한 친구였지.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에게 주었던 위로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었단다. 사랑한다, 내 딸. 딸깍.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녹음이 끝났다. 테이프가 다 돌아가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았다. 하윤은 자신이 그토록 버리려 했던 그 낡고 흉측한 헝겊 인형을 자신의 심장처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안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오열했다. 지난 10년간의 증오와 오해에 대한 죄책감의 눈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여인에 대한 지독한 감사함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더럽힌 악마를 향한 불타는 분노의 눈물.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사랑하게 된 그 어머니를 위해 목 놓아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물의 폭풍이 잦아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온과 함께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인형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소중하게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위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이하윤은 10년 만에 지금은 비어있는 옛날 본가로 향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 그리고 동시에 새어머니 김지수와의 차가운 침묵이 흐르던 곳.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의 방 창문에서 보이던 거대한 느티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0년 전 그녀가 어설픈 솜씨로 그렸던 바로 그 나무.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단서를 따라 나무 아래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삽끝에 단단한 상자가 걸렸다.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김지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은 윤성태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남편의 연구를 빼돌린 계약서 원본,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남편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기술자를 매수한 녹취 파일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윤은 윤성태에게 직접 연락했다. 아버지의 유품 정리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다며 아버지의 옛 회장실에서 만나자고. 윤성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만나러 왔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으므로 죽은 친구의 딸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용을 할 생각이었다. 하윤아,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이 아저씨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하윤은 대답 대신 자신이 가져온 낡은 헝겊 인형과 그 옆에 작은 마이크로 카세트 녹음기를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인형 기억하세요? 윤성태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가 애써 표정을 감추려던 순간 하윤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어. 윤성태 부회장, 그자가 내 남편을 죽였어. 김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장실 안을 울렸다. 윤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죽은 여편네가 미쳐서 헛소리를. 그가 녹음기를 부서뜨리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하윤은 차갑게 말했다. 그 손 대지 마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계약서,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 녹취 파일. 그리고 이건 제 어머니께서 남기신 당신의 더러운 죄를 증명할 증거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성태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증거들을 없애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검찰과 언론사에 넘겨진 후였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윤을 저주했다. 하지만 하윤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하윤은 언덕 위 작은 묘지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생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두 사람을 마침내 한 곳에 함께 잠들게 해주었다. 아버지의 묘비 옆에 새어머니 김지수의 묘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두 개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다발을 한 아름씩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곳에서는 부디 함께 편히 쉬세요. 두 분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아갈게요.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정의를 되찾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어머니와 화해한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두 개의 무덤을 뒤로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언덕 아래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을 내디뎠다.